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우리 아이. 교육문화 매거진 2022년 가을호. 테마. 미래교육. 기획 특집 미래교육 1. 미래교육의 핵심은 초개인화와 초연결화. 정영식 교수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문희진. 최근 교육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AI 기반 교육 전문가인 전주교대 정영식 교수와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최근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래교육이 무엇인가요?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교육,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금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미래교육입니다.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초개인화와 초연결화입니다. 초개인화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닌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고 나아가 미래 상태를 예측하며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연결하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뛰어넘어 사람과 공간의 연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 온오프라인 교육의 연결,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연결 등을 의미합니다. 초개인화의 가장 큰 단점은 편견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초연결 기술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인문학적 소양과 디지털 소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점차 인간스러워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인간의 고유성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인간 내면에 대해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기술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디지털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소양으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학교가 필요할까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형태와 교사의 역할이 바뀔 뿐입니다. 비대면 중심의 원격 수업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면대면 중심의 출석 수업은 공급자 중심 교육입니다. 미래에는 소비자인 학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모호해질 것입니다. 학생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확대되고 교사들은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는 역할로 바뀔 것입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현재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검색, SNS, 촬영 이외에는 학습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를 학습한 경험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해보는 활동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를 못 쓰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잘 쓰게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06년에 초등학교 3에서 4학년을 데리고 3년간 중단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게임 중독이 덜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내 눈 앞에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학교와 가정이 책임있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AI 기반 교육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I 기반 교육은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교육과 AI를 내용으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구로서 AI 교육은 AI 장점을 살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 AI 교육은 AI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입니다.
AI 기반 교육의 목적 역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울산교육청도 올해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16개로 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안착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스팜으로 교육에 적합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달성시킬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도 필요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등 디지털 기초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장 재량 과목 신설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교과 교육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등교육에서는 정보교과 시간은 68시간 이상 확보하되 특정 학년에서 몰아서 가르치기보다는 적은 시수일지라도 3년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등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수업 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과감히 바이어드 정책이나 1인 1기기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기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충전과 수리 등은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S 센터나 테크 매니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기기를 교사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창의성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길러지지만 그 전문성은 지식과 몰입을 통해 길러집니다. 지식은 많은 책을 읽고 습득할 수 있지만 몰입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찾았다면 스마트 기기를 열어서 관심 분야와 관련된 뉴스를 스크랩하고 뉴스피드에 등록하고 SNS에서 관련된 그룹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을 통해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는 매우 친숙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기획 특집 미래교육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과정 톱파보기. 글, 신동철, 울산광역시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공간혁신 디지털 전환 생태 교육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울산교육청은 꿈 역량 연대 공존의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 21에서 25년간 총 4,032억의 예산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학교의 목표에 맞춘 교육대 전환을 위해 학교 수업의 변화를 유도할 40년 이상의 노후학교 총 31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민 개축의 사업 방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용자 참여 사전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단계의 사업 과정으로 추진된다. 사용자 참여 사전기획, 교육기획 2개월, 공간기획 6개월. 미래의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기획과 사용자 참여를 통해 공간 구성, 사업의 타당성, 사용자 참여 디자인 계획, 지역사회 연계 등 학교 건축물과 공간 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공간기획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전기획 단계에서 미래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스마트 기반 에듀테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다양한 교수 학습에 따른 유연한 공간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설계, 계획 중간 실시 설계 6개월. 사용자가 참여한 사전기획 및 사용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미래학교의 교육과정과 특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공간 환경의 규모를 산정하고 배치한다. 시공 및 감리, 리모델링 약 6에서 12개월, 개축 약 12에서 36개월 공사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임시교사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작업 공간과 학생 학습 공간 및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사업 방식에 따라 학교별 2에서 4년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학교 현재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공간을 기획 설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핵심 열쇠이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협력을 통해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 특집 미래교육 3. 인공지능 교실에서 즐겁게 배우자. 글, 편집 이원 김미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 고민은 가속화되었고, 울산교육청은 그의 답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 중에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교실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콘텐츠 전시 체험이 7월 21일에서 22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려서 다녀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 교육청 담당자들로 연구정보원 3에서 4층이 북적이며 활기가 느껴졌다. 각 실별로 총 11개의 업체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입간판으로 소개하고 장비나 교구를 전시해놓고 체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도 입간판 속 사진과 업체 정보를 확인 후 미래교육의 현장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었다. 샵 VR, 샵 메타버스, 샵 증강현실. 미래학교 스마트 교육 콘텐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공간을 넘어선 교육이었다. 한 체험장에서 나는 작은 공연장 형태의 의자에 앉아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낀 순간 미술관 입구에 와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학생들의 작품이 벽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내가 놀이기구 자동차 페달을 밟듯 앞발에 힘을 주자 그곳에 나는 천천히 나아가며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벗고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온 나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그것은 육체의 부적응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정말 몇 초 만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업이나 현장 체험 학습의 형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았다. 3D 증강현실로 나타난 사물을 입체적으로 느껴며 배우는 외국어 학습 역시 오디오를 통해 학습하던 내 경험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변화임이 틀림없었다. 샵 환경 콘텐츠, 샵 VR 독서 토론, 샵 VR 안전교육, 샵 VR 스포츠. 미래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환경 생태계 교육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영상자료 시청 후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VR 환경 콘텐츠를 통해 자신이 생태계 파괴 현장에서 환경보호가나 개발업자가 되어 보는 것이다. 직접 그 입장이 되어 갈등 상황 속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 뒤 활동지를 통해 친구들과 깨달음을 공유할 수도 있다. 안전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경우 VR 고글 속 세상에서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고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도 있다.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양궁, 골프,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샵 3D 프린팅, 샵 아두이노 코딩, 샵 친환경 스마트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연계하여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 등을 이용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3D 지도 만들기 활동은 융합 수업 형태로 협업 능력과 공동체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주기에 좋았다. 옆 공간에는 에어바운스 위로 LED 식물 등이 달려있고 싱그런 꽃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래쪽 투명창을 통해 상추 뿌리가 자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작은 물알갱이를 뿌리에 분사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친환경 스마트팜이라고 했다. 기존 흙재배 대비 95%까지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기후 변화와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모습이었다. 11개 체험장을 모두 돌아보고 나니 나도 모르게 어떤 생동감과 설렘이 느껴졌다. 이러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들이 곧 학교 현장에 정착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교실에서 더 즐겁고 체계적으로 배우며 4차 산업혁명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기획 특집 미래교육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조재희 교수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박선영.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공 소속이며 현재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및 미디어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간단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자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리터러시를 문해력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어로는 현재까지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1년 5월 발표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3 고1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각종 디지털 기기를 섭렵한 학생들이기에 이러한 결과는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해당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과 사실과 의견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육은 대부분 코딩 교육이나 영상 제작 교육과 같이 미디어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왔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정보원을 통한 정보 습득과 정보의 질을 확인하는 교육 기회는 자주 제공해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스킬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래교육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 한국의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기술적 능력의 고양에 지나치게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술 발달이 가속화되고 시장경제의 창출이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미래교육 또한 이와 같은 기술력 고양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는 이에 따르는 책임과 권리 그리고 윤리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교육도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주도를 하고는 있으나 언론사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 기업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서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손쉽게 디지털 기기를 접할 수 있다 보니 휴대폰 중독과 같이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득보다 실이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용 능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면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주체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과의존과 같은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를 접하는 울산 교육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은 결국에는 아이들과 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울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획 특집 미래교육오 지구반 대편에서 미래교육을 바라보다. 글 정윤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게. 그대가 여행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대의 보물은 발견되는 걸세. 연금술사 중 전 세계 168개국 73개 언어로 번역된 파울로 코엘료의 이 책은 한때 일상의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게 하였다.
연금술사의 주인공 산티아고처럼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사람도 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순례길에 올랐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무미건조한 길을 걸으며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돈을 써가며 왔는데 라고 투덜거리며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순례자도 아니고 산티아고 순례자 길을 걷기 위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을 위한 국외 자료 수집을 위해 유럽 3개 나라의 4개 도시를 순례자의 마음으로 다녀왔다. 울산 미래교육관은 2025년 개관 예정인 지속가능 발전교육관으로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전 세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처음 가보는 유럽, 지구 반대편 너머 나와는 조금 다른 외모의 사람들과 또 다른 풍경의 공간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8박 10일 동안 동틀 무렵 깨어나 달을 보면서 하루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방문한 모든 기관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중에서 울산 미래교육관이 전 세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하고 싶은 3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베를린 미래박물관, 울산 미래교육관의 미래를 바라보다. 2019년 개장한 베를린 미래박물관은 퓨트리엄이라는 이름처럼 미래기술과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감각적인 최신 건축물 구조와 베를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퓨트리엄 랩 활용 프로그램, 건축물 옥상의 태양광 패널, 기하학적 구조의 지붕 설계로 빗물 재활용 가능 구조, 파사드 스킨 패턴 외관 등 곳곳에 숨어있는 미래기술과 미래교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신식 미래기술의 전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면 NFC 칩이 내장된 손목 밴드를 받게 된다. 미래박물관은 질문을 중심으로 방문자가 전시, 체험 콘텐츠를 체험하고 NFC 칩이 내장된 손목 밴드를 통해 동의비동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단순히 우리 인류에게 펼쳐질 가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박물관의 전시, 체험 콘텐츠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방문자는 미래 문제에 대해 미래기술 중심의 의견을 나타낼 수도 있고 환경과 생태 중심의 생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미래기술과 환경생태의 중간자적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박물관 체험이 끝난 후 방문자들은 손목 밴드를 통해 미래 성향 판독기에서 내가 미래기술 지향적인지 환경, 생태 중심적인지 그 중간자적 존재인지 미래 관련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단순히 박물관 관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퓨처 머신에서 받은 카드 앞면의 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으며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박물관의 시스템은 자연현상이나 가치, 선과 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수용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과 일치할 수도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일 수도 있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통해 유토피아적인 미래가 올 수도 있고 극심한 기후위기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미래박물관과 같은 미래교육기관의 체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든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며 또 다른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11개 체험장을 모두 돌아본 뒤 나도 모르게 어떤 생동감과 설렘을 느꼈다. 이러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들이 곧 학교 현장에 정착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교실에서 더 즐겁고 체계적으로 배우며 4차 산업혁명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네모과학박물관,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물을 경험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는 네모과학박물관은 암스테르담의 아름다운 강변과 도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과학박물관이다. 암스테르담의 자랑인 박물관 지붕 테라스는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위해 자주 찾는 공간이기도 하다. 네모과학박물관은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과학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체험기관은 태양 열수력 풍력 등의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벽에 붙이거나 따분한 모형을 몇 번의 버튼으로 시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에 반해 네모과학박물관은 태양광 발전의 경우 게임 컨트롤러 같은 전지 모듈 조작기를 잡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경기하듯 에너지를 모으면 에너지 게이지가 완성되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로봇이나 인형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태양에너지를 집적하고 그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과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놀이동산의 기계 장치들을 체험하듯 흥미있는 전시, 체험 콘텐츠들을 이곳 외모과학박물관에서 체험할 수 있으니 반나절 머무른다고 할지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험할 수 있다. 위는 생태교육센터, 미래교육의 목적을 생각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위넨 생태교육센터이다. 이곳은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실천하는 독일에서 몇 안 되는 대도시 생태교육센터 중 하나이다. 많은 이가 울산 미래교육관을 바라보며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거 환경교육하는 곳 아니야? 라고 물어보곤 한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사회경제, 환경이라는 큰 축을 다루고 있지만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개인이나 국가의 노력만이 아닌 전 지구촌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 기후위기,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여전히 주입식, 설명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위넨 생태교육센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텃밭의 크기를 알고 작물을 야외 정원에서 직접 심어보고 장기간 관찰한다. 지구를 개개인에게 할당하였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텃밭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왜 개인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신 전시 체험 콘텐츠로 무장된 미래 교육기관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과 문제가 물리적 환경의 미비가 아닌 최신식 공간에 투영하지 못하는 교육적 가치의 부재임을 생각해보면 위넨 생태교육센터는 방문객에게 미래교육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생각을 끌어내기에 충분히 멋진 공간이다. 기획 특집 미래교육 6. 울산의 창의융합 놀이터, 울산 메이커 미래교육센터. 글, 김성미, 울산과학관. 울산 메이커 미래교육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창의융합 교육 실현을 목표로 2019년 상반기 울산과학관 4층의 메이커 미래교육센터, 이하 메이커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이커 체험 및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메이커센터 프로그램은 M1 1일 미래성장 메이커 학교, M2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 M3 가족 참여 체험형 메이커 교육, M4 메이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총 4단계로 운영된다. 메이커센터는 다양한 창의융합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창의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험과 제작 기능 습득 능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역량 키우기. 메이커는 쉽게 말해 창작하는 인재를 말한다. 전화, mp3 인터넷이 결합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나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한 제임스 다이슨은 상상을 현실로 옮긴 대표적인 메이커들이다. 이처럼 메이커 교육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발견을 촉진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직접 만들고 조작하는 기쁨과 산출물 제작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울산 메이커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해 주길 바란다. 기획 특집 미래교육 7. 상상에 상상을 더하다. 글, 편집위원 조영미. 그림으로 보는 미래, 100년 전 프랑스 예술가의 상상. 시작은 더 나은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상에서부터였다. 프랑스의 상업 예술가였던 장 마크 코테를 비롯한 몇몇 예술가들이 1899에서 1910년에 그린 그림들에는 100년 후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00년대에 2000년대 사람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그들은 어떤 상상을 했고 실제의 2000년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학교 수업 모습. 책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암기되기를 바란 듯하다. 학생들 머리 위에 전선을 연결하여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은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오늘날 무선 인터넷 등으로 전선이 많이 사라졌는데 1900년대에는 무선을 상상하지 못한 듯하다. 화상통화 모습. 화상전화 교환원이 버튼도 누르고 빛도 밝히며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이다. 오늘날 교환원 없이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지 통화하는 것을 보면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이 더 스마트하게 바뀌었다. 건설 현장 모습. 기계를 조작하면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이다. 오늘날에도 기계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투입되지만 여전히 건설 노동자의 몫은 크다. 집안 청소. 집안일을 기계에 시키면 기계가 대신 집안을 청소해주는 모습이다. 기계가 머리도 빗겨주고 화장도 해주지만 밟아야 할 것도 많고 눌러야 할 버튼도 많아 보인다. 오늘날 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이 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제 역할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람의 전체 통제를 받고 있다. 해저 관광, 바닷속에 내려가서 관광하는 것을 그렸다. 오늘날은 바다를 실내로 가져온 아쿠아리움 체험으로 손쉽게 바닷속을 관람하고 있다. 건물 경비, 집안에서 건물 외부를 보며 도둑들의 침입을 막고자 한 것은 오늘날 CCTV로 실현되었다. 만화로 본 미래 1965년에 2000년대를 상상하다. 심술통으로 유명한 만화가 이정문 화백은 1965년 서기 2000년대 생활에 이모저모라는 상상도를 그렸는데 상상한 대부분이 실현되었다. 태양광이 옥상에 설치되어 집안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전기자동차 주행, 소형 전화기로 친구와 화상통화하며 약속을 정하는 것, 아플 때 원격 진료를 받는 것, 원격 수업하는 것, 로봇이 청소하는 것은 놀랍게 오늘날과 유사하다. 그러나 만화에서는 전기자동차로 공해 없는 세상임을 자랑하듯 얘기하지만 환경오염은 예측하지 못한 듯하다. 1965년의 그 맑은 하늘이 간절히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우주선으로 달나라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1965년 컴퓨터도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말 앞선 상상임은 틀림없다. 영화로 본 미래 1985년에 2015년을 상상하다. 백투더퓨처 이 영화의 장면이다. 30년 후 2015년에 도착한 주인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호버보드, 웨어러블 기기, 홀로그램 기술 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2021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에어카가 나오지만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도 구글 글래스나 오큘러스 등 현실 속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영화 속 나온 호버보드를 재현하고자 2015년에 공개되었지만 아직은 특수 설계된 보딩 트랙에서만 가능하다. 홀로그램 기술은 현재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2016년에서 본 미래 2045년을 상상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6년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예측한 2045년 미래사회의 인터넷을 발간했다. 2045년엔 시속 6000km로 달리는 진공관 큐브 형태의 열차가 등장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6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나게 되고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된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스마트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개나 고양이 대신 애완 로봇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러 이를 수리하거나 성형을 전담하는 로봇 미용사가 인기 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들이 상상하면 과학자들이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작가들의 상상은 현실 속에서 잘 실현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상상은 날로 정교해지고 보다 빨리 실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지만 환경오염, 빈부격차, 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고 과학이 그 상상을 실현해주길 바라본다. 생생교육 현장 1. 메타버스 세계에서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기. 글, 윤수민 언양중학교.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 가상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말한다. 샵 디지털 원주민과의 만남. 작년에 4년 만에 담임을 맡았다. 3월, 어느 종례 시간에 4-5명의 학생들이 교탁 앞 핸드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선 그날의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폈다. 서로 자신의 주식을 보여주며 빨갛다, 파랗다를 논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주식과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코인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오고 갔다. 심지어 전날 밤 있었던 미국의 경제 이슈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확실히 5년, 10년 전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달랐다. 소위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세대와의 조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샵 디지털 원주민의 이해. 우리는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점의 특정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소비학적 접근, 관계론적 접근, 조직 행동론과 관련된 책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세대에 대한 이해가 현대 사회의 필수 요소가 된 것 같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의 세계관, 행동 양식, 관심 분야 등의 일반적인 특징을 안다면 그들과 나이를 초월한 공존과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원주민은 긴 글보다 시각화된 이미지를 선호하며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또
디지털 지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샵 디지털 원주민을 위한 고민. 내가 가르치는 가정 교과의 의식주, 가족, 소비 영역의 지식이나 기능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이런 정보를 자신의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확장된 경험과 창작자로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샵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용. 2021년 1학기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제페토라는 앱을 통해 아바타의 옷을 입혀서 의복의 원리와 요소를 적용해보는 수업을 하였고, 2학기에는 20년 후 자신의 직업 생활 모습을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현해보았다. 올해는 우리 고장 홍보학이라는 1학년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언양의 명소를 구현하였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예술 골든벨이라는 행사를 잽에서 진행하여 전교생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샵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용 후기. 무엇보다 학생들은 즐겁게 참여했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창작자로서의 위치에서 외연화된 산출물을 만드는 것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교육적 적용을 위해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기능을 익혀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제반 환경도 미리 분석해서 원활한 수업이나 학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수고도 필요했다.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몇 번 수업에 적용해보니 플랫폼을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과 자신감이 생겼다. 배움의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타버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균형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교육적으로 적용한다면 디지털 지구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원주민의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생생교육 현장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꿈꾸는 교실 만들기. 글 장정주, 영포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자주 방문하던 교사 커뮤니티에 정보 글에서 한 선생님의 교실 운영 일지를 보게 되었다. 거기서 봤던 선생님의 교실 6기라는 학급 이름이 잊히지 않아 나만의 학급 타이틀을 고민해서 만들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꿈꾸는 병아리 교실이 어느새 8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꿈꾸는 병아리 교실 8기의 목표. 매년 새로운 학급을 시작하면서 학급의 목표를 하나씩 정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학년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자주 칭찬하는 것이 목표였고, 중학년을 할 때는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교실이 목표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학년을 하면서 세우게 된 올해 학급의 목표는 발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여러 학년 경험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았을 때 학생들의 학년과 학생들의 발표 횟수는 정확하게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6학년 수업 내용에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졌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이 새로운 발표 도구 활용하기였다. 시작은 공익광고 만들기부터. 3월부터 시작했던 첫 발표 활동은 공익광고 만들기였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였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찾은 해법은 멸치라는 앱이었다. 글자를 바꾸고 사진을 바꾸기만 하면 간단하게 나만의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앱으로 사용법이 간단하고 편리하여 학생들에게도 안내하기 편했다. 작업 과정 중에도 학생들에게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겠는데? 처럼 권유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았다. 발표의 시작과 끝 PPT 활용하기. 4월부터는 학생들과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하기 위해 PPT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다. 미리 캔버스를 컴퓨터실에서 같이 연습해보기도 하였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보는 과정도 연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접 쓴 시를 캘리그라피로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했었고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있는 영상과 함께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일일 선생님 활동도 했다. 미술 시간에는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에 대해 조사해보고 자신의 감상을 정리해 자료로 만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동아리 활동 시간에는 디지털 그림 그리기. 연간 총 16시간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의 주제는 디지털 그림 그리기였다. 색깔에 맞는 숫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숫자 컬러링 앱과 네모난 점을 색칠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픽셀아트 등 다양한 컬러링 앱들을 활용하여 동아리 시간마다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지도하였다. 나중에는 교실 창문에 직접 픽셀아트를 완성하여 우리 반 교실을 꾸미기도 했는데 교실 창문에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 지금도 매우 뿌듯하다. 1학기의 마무리는 모의 주식 투자. 1학기 마지막 활동으로 모의 주식 투자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할지가 제일 큰 고민이었다. 그 과정에서 스토커라는 앱을 찾게 되었고 앱을 활용하여 경제와 주식에 대해 수업도 진행하고 모의 투자도 일주일 동안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0만 원짜리 주식 일주를 1000만 원으로 산 투자 꽝손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평소보다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나왔다. 꿈꾸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로서 나의 역할은 학생들의 꿈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급 이름도 꿈꾸는 병아리라고 이름을 붙였고 교실에서 최대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의 꿈 길러주기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도구가 교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생생교육 현장이 다양한 놀이와 스포츠가 가능한 우리 학교 VR실. 글, 편집위원 강진영.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VR실은 학교에서 스크린 기반의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체육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설이다. 날씨와 환경적인 제약이 많은 체육 활동 특성상 학교에서는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VR실 설치로 학생들이 즐겁게 활용하고 있는 양지초와 화봉중 사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양지초 VR실. 양지초는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VR실을 운영하고 있다. 커다란 스크린과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스포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크린, 존에서는 축구, 양궁, 야구, 골프 등의 다양한 운동을 접할 수 있다. 운동 능력도 단계별로 비기너부터 시작하여 아마추어, 프로로 올라가며 자신의 실력을 높일 수 있다. TV 모니터가 연결된 존에서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거나 달리기 경기 등의 경쟁 스포츠도 할 수 있다. 게임 존에서는 AR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게임을 하거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노래방 존은 4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방 기계와 방음 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다. 반별로 주당 1시간씩 VR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비워져 있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었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 다양한 활동과 함께하는 화봉중 가상현실 스포츠실. 화봉중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는 영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 수업 시간에는 난이도 조절을 통해 활동을 기피하는 학생 및 장애 학생 등도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체험 수업 시간에는 체육 동아리 활동, 학교 스포츠 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구 특기생을 위한 기술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목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활용 수업은 아이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몰입도 증가와 동기부여를 통해 평생 체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상 스포츠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사이클, 골프, 양궁, 볼링, 축구, 티볼, 댄스, 터치형 게임 등을 통해 평소에 자주 경험하지 못한 스포츠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곳.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글, 편집위원 강은정. 올해 7월 경북 봉화군 춘향면에 개원한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청소년 활동기관이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두 곳은 호랑이 꼬리를 형상화한 다리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 다리는 센터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이 백두대간 수목원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만들어졌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백두대간 수목원과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컸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눈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생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레스트 어드벤처에서 기후위기를 체험하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포레스트 어드벤처였는데 바깥보다 기온이 많이 높았다. 2층과 3층 사이사이에 설치된 흔들다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실 속의 나무들과 여러 식물들이 아득하게 느껴지면서도 신비로웠다. 하지만 흔들다리는 기후위기에 몰린 우리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 공간은 온난화로 뜨거워진 지구와 닮아있기도 했다. 체험에 나선 청소년들은 땀을 흘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환호성을 지르며 흔들다리를 오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힘겨워하는 지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만나는 모든 장소들은 우리에게 이렇듯 삶, 환경,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구 환경을 지키는 핵심 테마와 SDGs를 알아가는 보물찾기.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는 핵심 테마 시설 3곳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육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포레스트 어드벤처,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환경실험실,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자원순환실이었다. 그리고 핵심 테마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3대 실천과제와 더불어 모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되었다. 건물 1층 입구와 벽면에는 SDGs 17가지 방법을 알리는 조형물과 그림들이 있어서 교실과 복도 곳곳에서 환경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체험활동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단체 체험만 가능하며 160여 명 정도 숙박이 가능하다. 당일에서 2박 3일까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글, 편집위원 박선영.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는 남해안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쪽은 러시아, 동쪽은 일본, 서쪽은 중국이 있어 남해안이 다른 국가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이다. 지난 2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의 현장을 느껴보기 위해 4시간을 달려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다.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나로우주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이다. 나로우주센터가 2009년 6월 11일 준공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에 필요한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세계 13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함으로써 한국도 발사체 보유 능력을 갖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75톤급 엔진, 우주 진출의 포문을 열다. 우주센터에 들어서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눈에 띈다. 이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한 우주발사체에 장착될 75톤급 실제 엔진이다. 사람 키만한 쇠붙이로 우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니 절로 자세가 겸허해진다. 나로우주센터 전시관. 나로우주센터는 우주과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물을 5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1관은 우주의 기본적인 운동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진공과 중력, 대기 저항 등 간단한 우주과학을 학습할 수 있어 기초 우주과학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2관은 로켓의 역사와 구조, 로켓의 발사 과정 및 원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로켓의 구성, 로켓 발사, 로켓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 시간마다 가상으로 로켓 발사도 해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다. 3관에서는 인공위성의 구조, 지상관측, 위성통신, 기상관측 코너를 구성하여 인공위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GPS를 이용한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인공위성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4관에서는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우주에서의 생활이나 행성 탐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모형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에서 먹는 음식, 샤워하는 방법, 화장실 등을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5관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우주 법칙과 달의 비밀, 인류의 달 탐사 역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우주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시물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실물 크기 나로호 모형을 볼 수 있는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은 로켓 광장, 포물면 동신 태양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켓 광장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KSR 과학관측 로켓 1-3과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실물 크기 모형사기가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포물선 통신 해시계, 태양전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나로호를 넘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우주 강국을 꿈꾸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최초의 우주발사체다. 액체 연료 엔진을 비롯해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까지 모두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독자 발사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국의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1000km 밖에 있는 우주이지만 21세기는 누가 우주를 선점하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한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판 삼아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꿈꿔본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 지상.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미래교육원. 글, 편집위원 김예령.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로베르타 미니 콜린 코프와 캐시어 쉿. 파색은 최고의 교육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즐기고 협력적이고 창의적이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미래의 시민이 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고하고 사교적인 아이들이 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하고 묻는다. 그리고 그들은 6C, 콜래버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크리티컬 싱킹,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컨피던스, 즉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성,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현실화된 4차 산업혁명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불을 지피는 일을 할 메타버스 교육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산미래교육원을 방문해보았다. 2020년 9월 부산광역시 교육정보원에서 새롭게 출발한 미래교육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 인재양성과 현장 중심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 공동체 정보 역량 강화, 학습 플랫폼 구축 등 정보 인프라 서비스 확충을 위해 차별화된 메타버스 교육실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교육실, 교육 공동체들의 메타버스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한 가칭. 부산 메타버스 교육실은 예산 16억여 원을 들여 하반기까지 미래교육원 9층 462제곱미터, 140평형 전체를 메타버스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교육실은 기존의 체험 중심 소규모 메타버스 공간과 차별화의 교육, 체험, 제작, 전시 등 통합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용 메타버스를 직접 제작해보는 교육공간 이실, 다면체 미디어월 기반의 상호 반응형 메타버스를 전시하는 전시공간 일실, 메타버스 콘텐츠와 메타버스 내 오브젝트 제작 및 출력과 MR 콘텐츠 제작 등을 체험하는 체험공간 3실 등 총 6실이 조성된다. 메타버스 미러월드 플랫폼 서비스. 부산미래교육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미래교육원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현실과 가상을 잇는 미러월드 기반의 홍보, 행사, 전시, 스마트워크를 위한 공간, 메타버스 학교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미있었던 것은 미러월드 공간에 들어가면 미래교육원 기관 탐방 및 운영, 업무 지원 등을 아바타로 체험할 수 있어 직접 미래교육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 얼마든지 미래교육원 내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보안상 공개 방문이 어려웠던 부산교육망센터 방문도 가능하였다. 이 공간에서 직원들은 회의와 행사 등을 진행했고 특히 지난 6월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도 실시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또한 메타버스 학교 공간에서는 기존 플랫폼들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어 학급 학생들이 모둠으로 학습하거나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토론이나 퀴즈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온 오프라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메타버스 교육실과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이 공간과 플랫폼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의 메타버스 교육실이 완성되어 운영될 모습이 기대된다. 공감터일, 가상세계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며 공유하기. 글, 최서연.
도산초등학교 학생. 친구들 대부분은 공부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올해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는 메타버스를 통해 바뀌었다. 처음 가상세계로 들어갔을 땐 아바타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 등 모든 것이 어색했다. 학교에서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도 신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계에도 점점 익숙해져 갔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친해지기도 했다. 가장 신기했던 점은 코로나19로 우리가 학교에 가지 못할 때도 같이 모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세계에서 학습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이용해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서로 얼굴을 보며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채팅창을 통해 발표를 하고 서로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메타버스 공간 제작 수업에서는 친구들과 모둠을 이루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만든 퀴즈 게임이나 미로 탈출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다. 메타버스 공간 제작 수업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반 친구들과 더 친해지면서 더욱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우리가 만든 여러 작품도 전시할 수 있었다. 우리 반 미술관을 만들어서 직접 내 작품을 올리고 설명을 달아두었고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댓글을 달기도 했다. 우리 반 작품 말고도 다른 반, 다른 학년, 다른 학교까지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했다. 우리 반만의 미술관도 좋지만 다른 반 학년 그리고 다른 학교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어 더욱 재미있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메타버스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가상세계이다. 아직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간다면 나의 꿈과 끼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세계가 될 것이다. 공감터의 디지털 역량 키우기. 글, 김수연, 연포초등학교 학생. 새로 올라오게 된 6학년에는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만들고 발표하고 체험하는 수업이 많았다. 1학기가 끝나고 우리 반에서 했던 활동들을 돌아보니 친구들과 함께 방학 전에 했던 모의, 주식 투자 체험 수업, 사회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모둠만의 디자인을 만들었던 필통회사, 창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했던 닌텐도, e스포츠 체험 활동, 수업이 일찍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즐거웠던 음악 퀴즈, 내가 관심 있는 미술 작품을 검색하고 화가를 소개해봤던 미술 시간, 우리가 직접 교과서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해봤던 사회 시간 등 다양한 수업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나에게는 특히 주식 수업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졌다. 선생님의 설명으로 주식이 뭔지, 주식 투자를 체험해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운 뒤에 가상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산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커져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한 친구도 있을 만큼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필통회사는 친구들과 모둠을 만들어서 필통의 디자인, 상품명, 가격을 회의로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의논했던 수업이었다. 왜 필통의 디자인을 그렇게 정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필통의 색상은 어떻게 할지 그림을 그리면서 회의하고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찾아본 괜찮은 필통들의 모습을 참고해서 우리만의 필통을 직접 디자인하고 발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참여했다. 닌텐도 e스포츠는 모두가 즐겁게 체험한 수업이라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고 참여했다. 4명씩 조를 만들어 금리타기 게임을 하며 중간에 나오는 협동 게임을 해결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어느 모둠이 제일 멀리 갔는지 우승팀을 뽑아보기도 했고 무작위 추출로 대진표를 짜서 4명씩 리듬 게임에 참여하여 우리 반 리듬 왕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활동도 매우 재미있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이 알려주신 미리 캔버스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미술 시간에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미술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사회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을 직접 정리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본 영상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자신의 순서가 다가올 때마다 긴장이 되기는 했지만 재미있게 이끌어 나갔고 간식 퀴즈도 있어서 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했던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시작되는 2학기에는 어떤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준비해 주셨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직업 세계, 미래 직업 탐구 생활. 글, 편집위원 김보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시시각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새로운 감염병, 저출산 고령화로 가속화되는 인구 변화는 세계 인류를 새로운 사회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는 우리 직업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다른 분야의 직업이 융합되기도 하고 다각도로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직업의 트렌드를 탐구해보자. 진짜 같은 가짜 실감 콘텐츠 분야.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실감 콘텐츠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다. 입체 3D, 초고화질 UHD, 홀로그램 기술 등의 차세대 영상 기술을 공간에 결합하여 진짜 같은 생생함을 전달하는 실감 미디어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상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 및 진료 등에 활용되면서 교육, 국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 체험형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다. 실감 콘텐츠 기획자, VR, AR, XR 실감 콘텐츠, 체험 전시 등을 기획한다. 콘텐츠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의 성격을 띈다. 트렌드에 대한 이해, 사업 제안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프로젝션 매핑 디자이너,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영상 투영 디자인 실무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디자인 기술뿐 아니라 프로젝션 매핑이 활용되는 공간과 주변 가시권에 대한 분석, 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디어 아트, 영상 연출, 영상 그래픽 디자인 등에 대한 융복합적인 지식을 갖추면 도움이 된다. 광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 빅데이터 분야. 디지털 시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미래 기술이 다양하고 거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숫자, 문자, 사진, 영상 등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형태로 쉴 새 없이 생성되고 있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는 수집, 저장, 분석의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로 새롭게 가공된다.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구글 자동 번역기와 인터넷 쇼핑몰 상품 추천 등 마케팅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금융, 유통, 농업, 서비스, 의료, 공공기관 등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기본적인 직무 역량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경영학 등을 전공하면 도움이 된다. 빅데이터 활용센터, 빅데이터 아카데미에서도 전문가를 교육하고 있다. 데이터 엔지니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시각화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전달한다.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데이터 관리에 사용하는 자바, 파이썬 같은 코딩 언어 등에 익숙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가, 사업 기획자나 서비스 기획자가 영감을 얻도록 서비스들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로 표현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낸다. 분석 결과는 마케팅 전략, 선거 전략, 스포츠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된다. 건강과 장수 바이오 산업 분야. 2021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6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병장수에 대한 인간의 기대를 담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융합하여 의학,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으로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투자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 고위험 고수익 산업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유망산업군이자 국가가 지원하는 미래 신사업 중 하나이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가.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 아닌 사람 혹은 다른 생물체에서 얻은 물질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을 한다. 인체 및 생명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생물학, 유기화학, 양리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등을 대학원 이상 전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명정보학자, 단백질, 유전자, 대사물질과 같은 생명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한다.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정보학과 융합하여 연구하므로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 통계적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계절과 식탁, 가을 바다의 꽃, 꽃게. 글, 김숙희 서생중학교. 꽃게의 이름이 꽃처럼 선명하고 고운 붉은빛이라 꽃게라고 붙여진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꽃게라는 이름은 꽃게의 형태를 보면 등딱지의 양옆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 그 모양이 바다로 가늘게 뻗은 육지의 끝부분을 이르는 말인 곶을 닮았기 때문에 곶과 게가 합쳐져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꽃게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6월 중순부터 암개 산란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개의 살과 빨간 장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한 봄 꽃게가 4월부터 6월까지 잡히고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시행되는 꽃게 금어기를 지나 가을의 수개가 8월 중순부터 11월 정도까지 잡힙니다. 수개는 10월 넘어서면서부터는 제법 살이 많이 찹니다. 가을에 먹는 꽃게는 저렴하다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꽃게는 어디에 좋나요? 첫 번째, 꽃게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인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미네랄이며 치아와 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거나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원하는 경우 게와 같은 인함량이 높은 음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꽃게는 인지 건강에 좋습니다. 꽃게에는 구리, 비타민 B2, 셀레늄 및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지 기능과 신경계 활동에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꽃게는 심장 건강에 이점이 있습니다. 게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 전체의 항염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에 부담을 줄여 죽상동맥경화증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꽃게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꽃게에 함유된 셀레늄은 면역 체계 활동을 자극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꽃게는 어떻게 고르나요? 맛있는 꽃게를 고르기 위해서는 우선 손으로 들어 묵직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 전체적으로 빳빳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등을 만졌을 때는 촉감이 거칠어야 하며 배딱지가 희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배딱지가 노랗거나 껍데기가 투명해 속살이 비치는 꽃게는 피해야 합니다. 꽃게, 대게, 홍게, 킹크랩의 차이점. 꽃게, 대게, 홍게를 구분하는 방법은 대체로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꽃게의 색은 검은 돌과 비슷하며 대게는 누렇고 주황색기가 돕니다. 홍게는 말 그대로 붉은색입니다. 대게를 조리하면 붉어지기 때문에 홍게와 구분이 어려워지는데 홍게는 조리 후 더 짙은 붉은 홍색이 되며 배 부분마저 붉습니다. 킹크랩과 대게는 크다는 것과 둘 다 차가운 물에서 서식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킹크랩과 대게의 차이점은 다리의 개수에 있습니다. 킹크랩은 8개, 대게는 10개이며 전혀 다른 종의 생물입니다. 킹크랩은 왕개의 일종으로 대게보다 3배 이상 큰 것도 있습니다. 킹크랩의 종류에는 레드와 블루, 브라운이 있는데 가장 맛있는 것은 밝은 고동색의 레드종입니다. 문화산책, 영화에서 만난 미래. 글, 편집위원 강소희. 시대는 빠르게 바뀌고 있고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태블릿,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래지향 교육도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아직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정확히 이를 활용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소개할 영화들을 본다면 미래의 교육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레디 플레이어 원, 2018년. 레디 플레이어 원은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영화로 2045년을 배경으로 한다.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 가상현실 게임인 오아시스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주인공인 웨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아시스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할리데이가 사망하고 오아시스 속에 숨겨둔 3가지 미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 대회가 시작되고 5년간 아무도 열쇠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웨이드는 할리데이의 생각에서 힌트를 얻어 첫 번째 미션을 제일 먼저 통과한다. 그러자 오아시스를 노리던 회사 IOI의 대표가 웨이드에게 접근해 IOI에 들어와 달라고 회유를 한다. 웨이드가 거절하자 IOI가 웨이드의 집을 폭파시켜 유일한 가족인 이모를 죽게 만든다. 이를 계기로 웨이드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IOI를 저지하여 오아시스를 지켜내기 위해 다음 미션을 수행한다. IOI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3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한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주인이 된다. 할리데이는 마지막으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어도 현실이 진짜라는 말을 남긴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웨이드는 목요일은 오아시스를 닫아 사람들이 현실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이 영화로 화려한 가상현실 속 모습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가상현실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것보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빅히어로, 2015년.
빅히어로 주인공 히로는 로봇에 대한 재능을 불법 로봇 배틀에만 사용한다. 그런 히로가 걱정된 형이 그를 자신의 대학에 데려가 구경시켜준다. 동기부여가 된 히로는 전시회에서 자신이 만든 마이크로봇을 선보여 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시회장에 불이 나 마이크로봇이 불에 타고 칼라한 교수를 구하러 들어간 형마저 목숨을 잃는다. 형을 잃은 상실감에 살아가던 히로는 우연히 형이 만든 치료용 로봇 베이맥스를 깨워내고 침대 밑에서 하나 남은 마이크로봇을 발견한다. 마이크로봇이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간 베이맥스와 히로는 그곳에서 복제되고 있는 마이크로봇을 발견한다. 전시회장에서의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히로는 형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로봇 복제의 배우가 칼라한 교수임을 알아낸다. 칼라한 교수가 공간이동 신기술 실험 중 딸이 사라지자 회사에 복수하기 위해 마이크로봇을 이용하려 한 것이었다. 공간이동 신기술을 선보이는 날, 칼라한 교수가 회사 대표를 죽이려 하자 히로 일당이 이를 저지하고 베이맥스는 공간이동 세계 안에 있던 칼라한 교수의 딸을 구해내지만 끝내 자신은 나오지 못한다. 베이맥스를 그리워하던 히로는 우연히 데이터베이스 카드를 발견해 그를 다시 만들어내면서 영화가 끝이 난다.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로봇이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고장난 론 2021년 고장난 론은 우정 알고리즘을 장착한 인공지능 로봇인 비봇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아이들은 비봇으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친구를 사귀는 등 로봇과 각별히 지낸다. 그러나 주인공인 바니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비봇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바니는 생일날 고장난 비봇을 선물 받게 되는데 작동이 잘 안 돼 매장에 반품시키려 하나 평소에 바니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비봇이 혼내주자 반품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비봇이 알려지자 본사에선 안전상의 문제로 바니의 비봇을 파쇄하려 하고 가까스로 비봇을 구해낸 바니는 자신의 비봇인 론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로 한다. 다시 본사에서 바니와 론을 찾아내자 둘은 숲으로 도망치지만 바니의 몸이 안 좋아져 론이 바니를 데리고 나온다. 몸을 회복한 바니에게 찾아온 개발자가 론을 수리시켜 보여주지만 바니는 자신이 알던 론이 아님을 깨닫고 본사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론을 찾으러 간다. 그 과정에서 론은 처음부터 알고리즘이 없는 로봇이었으며 친구는 빅데이터로 매칭해 사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론을 희생시켜 전 세계 비봇에게 론의 프로그램을 업로드시킨다. 바니에게 더 이상 론은 없지만 이제 아이들은 자신만의 비봇 없이도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로봇이 친구가 되는 영화 속 세상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이 익숙한 현재 시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처럼 보인다. 알고리즘으로 취향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임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이다.